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홍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신경과 의사로서 주로 치매, 뇌졸중, 또 뇌전증이라 그러죠.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던 그런 질환들을 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올해 아니 내년이죠. 2025년도 새로운 치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재 제가 어제도 진료를 하고 왔는데요. 이런 현재의 치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새로운 치매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제가 어제까지도 진료를 했지만 현재 치매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치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이런 뇌를 좌우로 나눌 수가 있고 또 앞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뇌의 기능은 주로 말하기, 읽기, 쓰기, 셈하기, 언어적 기억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우측 뇌는 길 찾아가기, 도형 그리기, 블록 쌓기, 시각적 기억력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를 앞과 뒤로 나누면 그 앞머리 쪽은 그 충동 조절, 판단력, 계획 기능, 또 의욕하고 동기 뭐 이런 것을 주로 담당하는 기능이 되겠고 뒤쪽은 물체 알아보기, 얼굴 알아보기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뇌의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부위에 따라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는 인지장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지장애라 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두엽 기능장애가 있고 또 후두엽 실인증 같은 것이 있고 그 좌측뇌가 주로 담당하는 언어장애, 언어적 기억장애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우측뇌가 주로 담당하는 시공간 능력장애, 그 시각적 기억장애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기억장애가 대부분 전형적인 경우에 기억장애가 먼저 오고 그 다음 다른 인지장애가 따라오죠. 그 다른 인지장애는 그 앞에 말씀드린 어떤 언어 능력, 또 시공간 능력, 판단력, 계획 기능 감소, 또 얼굴 물체 인식하기 장애, 실인증이라 그러죠. 이런 장애들이 인지장애가 생기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일상생활 능력에 장애가 있을 때 이때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인지장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객관적인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그렇지만 아직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그 상태를 경도인지장애라고 하고 또 본인은 많이 걱정을 하지만 그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 객관적인 인지장애도 없이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단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적으로도 연세가 드시면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죠.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에 비해서 정상인에 비해서 좀 더 그 비정상적으로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사실 그 요번에 새로 나온 약도 그렇고 이런 알츠하이머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 15년, 20년 전부터 이런 뇌의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변화가 시작되고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무증상기, 또 경도인지장애, 치매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치료하는 거는 일단 여기 빨간색 여기가 치매 경계인데요. 그래서 그 경도인지 장애는 현재까지
오늘까지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쓰는 약 중에. 그리고 현재 쓰는 약은 요 치매에 일단 들어오고 나서 경증이거나 또 중등도, 중증 여기에 쓰는 약이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증적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약제들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치료는 이런 이론 때문에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뇌에서 그 뇌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세틸콜린이 노화나 아니면 어떤 병적인 상태에 의해서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억 장애가 생기고 인지 기능 장애가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치료는 주로 이런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뇌에서 보충시켜주는 이런 치료약이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들을 그런 이론은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이 1906년도에 처음 알로이 알츠하이머라는 분에 의해서 병명이 만들어졌죠. 1906년도. 그러고 나서 지금 치료의 바탕이 되는 아세틸콜린 이론은 그 197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약 개발이 되어서 현재까지 한 20년 전부터 그 약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약들이 그 환자분이 보호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요즘 그 치매 약제로 받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성분명으로 보면 도네페질이라는 것이 있고 또 갈란타민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리바스티그민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캡슐 제제도 있고 또 이런 패치 제제도 현재 나와 있어서 환자의 부작용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지금 주치의쌤들이 적당한 약제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기전이 다르지만 메만틴이라는 약도 지금 같이 쓰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환자분을 진료하고 치료하다 보면 이런 약제들이 효과도 보이는 환자도 있지만 또 부작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부작용은 뭐 오심, 구토, 또 식욕부진, 뭐 어지러움증, 또 이게 처지고 힘이 없고 그럴 수가 있고 두통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우리 그 주치의 선생님들이 약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그 현재 쓰고 있는 약들은 그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경증에 서는 약도 있고 중정도에 서는 약도 있고 중증에 서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나 부작용을 잘 살피면서 또 용량을 조절하면서 현재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현재 조절하고 있는데 약을 쓰고 있는데도 환자가 점점 나빠진다고 하면 그 용량을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약 아까 말씀드린 그 약 중에 다른 약으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바꾸어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기전이 다른 두 가지 약을 같이 컴바인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치매 약을 쓰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약이 출시가 되었는데 아주 빠른 데는 뭐 올해 12월부터 쓰는 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년 2025년도부터 대부분 병원에서 이 치매 치료 약제를 만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새로 나온 치매 치료제는 아까 현재까지 쓰고 있던 약들은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보충해 줘서 인지 기능 정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인데 비해서 이 약은 그 아미로이드 플락이라고 하는 뇌의 뇌신경 사이에 이렇게 쌓이는 독성 물질을 실제적으로 제거해 주는 약이죠. 그러니까 그 암이 있으면 암을 수술로 제거하듯이 이것은 약제로 이런 그 치매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아미로이드 플락이라는 이런 독성 침착 물질을 실제로 제거해주는 약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미로이드 플락에 의해서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고 악화된다라는 이론은 1991년도에 이게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4년, 3년 이때 이제 드디어 여기에 대한 약이 이거를 제거해주는 약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치고 있는 콜린, 아세틸콜린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아미로이드 플락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같이 합쳐진 질환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효과 자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히 없애주고 이런 효과는 아직 나온 약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일 큰 원인이 되는 아미로이드를 빨리 제거해 줄수록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재 연구 결과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매의 여러 원인에 대해서 각각 그 원인을 제거해 주고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2025년도부터 지금 사용 가능한 치매 치료제, 즉 아미로이드 플락을 없애주는 치매 치료제가 지금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몇 년간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돼서 좀 더 효과 면이나 부작용 면에서 좋은 약이 나오리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쓸 수 있는 약이 성분명으로는 레켐비가 되겠고 약품명, 상품명으로 레켐비고 성분명으로는 레카네맙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2023년 7월에 미국에서 승인이 되었죠. 약을 써도 된다. 승인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2023년 9월에 승인이 되었고 중국에서는 2024년 1월 드디어 우리 한국에서 5월에 이 약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번 달 아니면 내년 1월부터 이제 약이 각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단계에 왔죠. 그래서 이 약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아미로이드를 딱 붙어서 없애주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한 2가지 정도 좀 고려돼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병원 앞으로 치료하면서 가격은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아마도 몸무게 70kg 기준으로 하면 1년 동안 약값이 비싸죠. 약값으로만 한 2,700에서 3천만 원 가까이 약값으로만 이렇게 지불이 되고 또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검사가 필요한데 그 검사 비용까지 합치면 1년에 얼추 3,500만 원 정도 약값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면을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약입니다. 이런 아미로이드를 없애주는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현재로는 아미로이드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달아 다른 변화들, 뇌에 다른 뭐 타우라든지 이 염증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이제 시작하는 물질, 그 아미로이드를 없애주는 효과가 그 다음에 연사적으로 생기는 변화까지도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약이 현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치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주로 사용하는 약들을 현재 쓰고 있는 데 비해서 2025년도 새로 나온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쓸 수 있는 환자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 장애 환자와 치매 중에서도 경증 치매 환자 대상으로 지금 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미로이드라는 것을 빨리 없애주는 것이 좀 더 길게 효과가 있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그 경도 인지 장애와 경증 치매 환자에게 쓰는 약이 나와 있죠. 이 약을 좀 더 빨리 쓰고 이런 것들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 연구가 나와야 아마 좀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쓰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레카메바이드죠. 약 성분이 이런 치료를 했을 때 레카메밥을 치료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16개월 동안 써보니까 인지 기능 악화를 약 27%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7% 이게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효과가 아미로이드 플락 자체를 없애줘서 나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효과를 보여줬고 그 효과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치매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약의 효과를 측정을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치매 측정 도구에 의해서도 어떤 측정 도구에서는 26% 효과가 있었다. 어떤 측정 도구에서는 37% 효과가 있었다. 또 어떤 것은 24%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 효과는 보이고 있는 약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약이 승인이 된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아미로이드 독성 물질 자체를 없앤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그 아미로이드 독성 물질을 보는 페트라는 사진에서 아미로이드가 얼마나 제거됐냐고 보면 그 아주 많이 제거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그 임상 증상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아미로이드 플렉 자체는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좀 더 길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인데 아까 가격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정맥 주사를 하는 약이다 보니까 이런 정맥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빈도가 26% 정도라고 나와 있죠. 26%꽤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다행히도 가볍거나 정상이 없거나 해서 대부분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부작용은 그 뇌의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아미로이드 플락이라는 독성 물질이 없애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뇌부종 또 뇌출혈 같은 것이 그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17.3%에서 나왔다고 하고 뇌부종 같은 경우에는 12.6%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문제인데 다행인 것은 이런 뇌출혈 뇌부종이 그 MRI 상에서는 보이지만 실제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약 3%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0.7%, 100명에서 1명도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서 이것은 아주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현재 이 약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쓰기 시작한 약이죠. 그래서 연구에서도 다양한 인종들이 지금 연구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런 다양한 인종들의 평균 부작용, 그러니까 정맥 주사에 따른 부작용이 평균적으로는 26.4%였는데 한국 사람만 떼내서 보니까 13% 정도였다. 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에서 부작용이 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맥 주사에 따른 부작용뿐만 아니라 내부종의 부작용도 전체 전 세계 각 인종을 다 합쳤을 때는 12.6% 부작용이 나왔지만 한국인에서는 5.6%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다행스러운 면이죠. 한국인,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적게 나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까지는 한국인에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될 텐데 대한치매학회에서 10월 달에 어떤 환자에서 어떤 주의를 가지고 약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한테 약을 쓸 거냐는 일단은 전제 조건이 아미로이드 플락이라는 것이 있는 환자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페트 검사를 하든 뇌척수액 검사를 하든 이런 아미로이드 플락이 확인이 된 환자가 돼야 되고, 또 환자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환자와 치매 중에서도 경도 환자, 경증 환자의 대상으로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약은 조금 더 일찍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금 더 일찍 쓰는 것이 좀 더 효과를 늦게 쓰는 것에 비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빠른 시작이 중요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병원에 치매 진료차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으로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MMSE라고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점수를 매기죠. 3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가 22점에서 30점. 또 CDR이라는 점수를 매깁니다. 임상 치매 평가 척도라고 여기에 0.5점에서 1점.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경도인지 장애와 경증 치매 환자라는 뜻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CDR이 0.5에서 1,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와 경증 치매, 이게 중증은 안 되고요. 이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쓰라고 되어 있고, MMSE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는 치매 검사에서 30점 만점에 22점에서 30점 사이 되는 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되고, 여기에 벗어나는 환자들은 이제 주치의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극단적으로 마른 분이나 또 이게 비만인 분들은 또 좀 더 고려를 해서 써야 되고, 또 이 약을 쓸 때 부작용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환자가 필요하다, 그런 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 치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까 내부종, 뇌출혈이라는 부작용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MRI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폐쇄공포증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으로 MRI를 찍을 수 없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이 약에 대해서 과민증이 있는 분은 당연히 찍을 수가 없고요. 또한 1년 이내에 뇌졸중이 있었거나 간질 발작, 뇌전증, 발작이 있었던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 또 이미
다른 면역 질환제를 쓰고 있는 환자분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병이 있어서 이리 다른 면역 질환제를 쓰고 있는 환자들은 쓰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부작용에서 이런 뇌출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피를 물키는 항응고제, 와파린, 헤파린, 그러니까 새로운 항응고제 같은 것을 쓰고 있는 환자들도 이 약을 쓰는 데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MRI를 약을 투여하기 전에 찍게 되는데 그 MRI 상에서 이런 출혈 소인이 보인다. 앞으로 출혈 위험이 다른 환자에 비해서 높다. 이런 소견이 보이면 또한 약을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 치매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치매 유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포지단백 2라는 거, 아포2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이 아포2 유전자 검사의 타입에 따라서 부작용 차이가 많은 것으로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내부종 같은 경우에도 요 유전자 타입에 따라서 어떤 타입은 32.6% 많이 나왔죠. 부작용이 많이 나왔고 어떤 타입은 10.9%, 또 어떤 타입은 5.4%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그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타입은 39%, 어떤 타입은 14%, 또 어떤 타입은 11.9%가 나와서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약을 쓰려면 요런 안전한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안전한 환자들에게 쓰는 것이 부작용 면에서 좀 더 유리하리라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역시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카네맙은 그 정맥 주사죠. 그래서 2주에 한 번 1시간에 걸쳐서 생리식염수에 섞어서 1시간 동안 정맥 투여를 하게 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작용 관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런 그 정맥 주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이 잘 관찰을 해야 되죠. 주로 발열, 오한, 두통, 발진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주로 초기 단계 치매 이 약을 쓰는 그 초기 단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치료받을 때 거의 대부분 발생하고 75%는 첫 번째 투여 시에 나온다고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 대부분이 가벼운 부작용이라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그 부작용을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까지 다 이게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각 분류에 따라서 그런 정맥주입 관련한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대처 방안도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부작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뇌부종, MRI상에 이렇게 보이고 또 뇌출혈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작용은 사실 치료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이게 그 아밀로이드 프락이라는 독성 물질을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씻겨서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혈관벽에도 조금 일시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출물이 빠져나오면 뇌부종이 생기고 또 적혈구 같은 것이 빠져나오면 뇌출혈이 생기는 부작용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 치료 초기에 대부분 나오고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면 잘 안 나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부종, 뇌출혈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14주 이내에 초기에 나타나게 잘 살펴야 되고 또 정상이 있는 환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그 1회차, 2회차 그러니까 2주 단위로 주사를 맞게 되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맞게 되는데 그 MRI 검사를 그 처음 주사 맞기 전에 1년 이내에 한 번 해야 되죠. 한 번 해서 이런 뇌의 어떤 그 출혈이나 이런 부종
위험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서 전반전에 한 2번 정도 또 MRI 촬영을 해야 되고, 후반전에 필요하면 1번 내지 2번 정도 또 MRI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 MRI는 이게 추적 검사, 아까 전반전, 후반전에 하는 검사는 MRI, 비싼 MRI를 풀로 다 찍을 필요는 없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아마 찍을 수 있도록 아마 주치의선생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리라 생각이 되고, 그렇게 검사를 해서 그 정세와 MRI를 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 치매 치료제를 계속 투여를 할 것인지 중단을 할 것인지 이게 주치의쌤이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요약한 건데, 이게 치매 치료제라는 좋은 약이 나오긴 했으나 약을 쓰는데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그 치매 진단이 정확히 돼야 되고, 또 그 투여할 환자분이 부작용 면에서 얼마나 위험이 있는가도 좀 판단이 돼야 되죠. 그 판단이 돼야 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환자분과 보호자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안 나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이게 이게 치료해주고 대처하는 이런 전문가와 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준비된 의료기관과 전문가에 의해서 이 약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죠. 이거는 초기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만약 약을 썼는데도 중증으로 진행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불확실해지고요. 또 50에서 90세까지 대상이라고 했지만 그 50에서 64세의 환자들군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아직 약간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알츠하이머 환자 중에서도 아주 전형적인 기억장애부터 시작하는 환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도 있어서 그런 약간 비정형적인 환자들에서 효과도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또 경도인지장애 이전의 환자들, 정상 환자한테는 효과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죠. 현재 연구 중에 있어서 이런 환자들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치매 2025년도부터서는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권고안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남은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대부분 이제 많이 알고 계셔서 등급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제가 환자를 보면서 느낀 느낌은 이게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만성 6개월 이상 정세가 만성적으로 있을 때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가 드시고 괜찮다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빠져서 이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급 판정이 6개월 정도 지나서 새로 기다렸다가 등급 판정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65세 미만인 환자분들은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이 있으신 분들은 등급을 심하지 않더라도 미리 좀 받아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심해지면 다시 등급을 다시 재판정해달라라는 요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장기요양 등급은 받아놓는 것이 제가 볼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장기요양 보험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또 주 야간 보호 같은 이런 혜택을 골라서 받을 수가 있고, 또한 노인 요양 시설에 필요하면 갈 수도 있고요. 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9명 이하 조그맣게 하는데도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 교부여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고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에 따라서 각 혜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재가 급여인 경우에는 약 15% 정도를 본인 부담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 급여인 경우에는 약 20% 정도 본인 급여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런 복지 연구도 이런 구입하는 품목이 따로 나와 있고, 또 이렇게 대여해주는 품목도 따로 나와지고 있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미리미리 등급도 받아놓고 하는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에 문의를 하여 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또 한 가지는 그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제도라는 것이 2017년도부터 아마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런 그 중증치매가 있을 때 의료비를 많이 감면해 주자라는 목적으로 생겼죠. 그래서 그 요양급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게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분은 주치의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 V800이라는 질환군이 있고 V810이라는 질환군이 있어서 조금 혜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V800인 경우에는 주로 그 65세 이하에서 생기는 젊은 사람의 치매, 그 초록이 치매에 해당되는 환자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은 그 신경과 의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진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또 V810이라는 진단명은 이제 제일 흔한 그 노인성 치매, 65세 이상에서 생긴 치매 환자분 대상에서 이런 심한 경우에 해당됐을 때 여기 1, 2, 3, 4라고 나와져 있죠. 그래서 비교적 심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산정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V800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치매가 있지만 이런 그 초록이 치매, 65세 이상 이하의 치매 환자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V810은 노인성 치매 환자에서 심한 환자들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런 그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과 전문의나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런 필요한 검사들을 해보고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 하고 하면 이런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인데요. 이런 그 보건소에 가시면 거기 치매안심센터가 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매 검진도 1년마다 아니면 2년마다 지금 해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치매 조기 검진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등록 사업, 또 가족 지원 사업, 또 교육, 쉼터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냥 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한번 방문하면 이런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치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이런 그 새로운 치매 치료제가 드디어 나왔다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내년부터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가 된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을 투여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약이 나오긴 했지만 고려해야 될 점이 꽤 있죠. 그래서 가격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진짜 고가의 약이고 효과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을 잘 선택이 돼야 되고, 또 부작용도 한국인에서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환자군을 잘 선택하고, 그런 주치의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런 약제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오리온 고래밥 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치매 치료제의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치매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치매 치료제가 정말로 개발된 건가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개발이 되었죠. 되었고 효과도 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드린 내용이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하긴 했지만, 어쨌든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 환자와 경도 치매 환자들 중에서 어떤 이 치료제를 솜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이며, 또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치의선 전문가, 주치의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여 보시고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가격적인 면이나 어떤 부작용 면도 잘 따져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치매 치료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투약하기 편하고 좀 더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좀 더 개선된 약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춘희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뇌 수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뇌출혈, 뇌경색, 뇌수두증 2번이나 해서 치매에 대해서 늘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왼쪽으로 편마비로 인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적어서 자꾸 살도 찌고 있고요. 혈관 치매 올까 걱정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꾸 기억력이 감소되고 있고 날짜 요일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노화성 치매죠. 대부분 노화성 치매의 대부분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질문 드린 것과 같이 혈관성 치매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뇌출혈이 생기거나 또 뇌경색이 반복돼서 생기거나 뭐 또 수두증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 혈관성 치매도 물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혈관성 치매 자체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약들도 있고, 또 그래서 주치의쌤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방할 것은 예방하고, 또 약이 필요한 약들은 좀 쓰면 이 혈관성 치매는 사실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도 좀 더 효과적으로 요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화이트 크리스마스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인지기능,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아예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가족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이런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가서 어느 정도의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인지기능 검사도 좀 더 자세한 검사가 있고요. 또 인지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MRI 같은 뇌 촬영도 치매의 정도를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치매 약도 사실 이런 환자군에 대한 약이죠. 치매 전 단계나 아주 초기에 대한 약이기 때문에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아미로이드 그 페트 검사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좀 더 자세한 진단을 위한 치료를 위한 진단을 조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명청가족 3님께서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알코올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고 하고요.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정상은 무엇인가요?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 사고와 행동,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알코올성 치매의 정상일까요? 그 알코올성 치매는 이게 그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는 일단은 그 뇌 촬영도 좀 해야 되고, 또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이런 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어떤 성격이나 평소 이 병전의 성격도 좀 관찰을 해야 되고 해서 보호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신경과 쌤의 치매에 대한 진료도 필요를 하고, 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진료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협진을 통해서 좀 더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또 검정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동네 병원에서 처방받아 내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을 계속 먹으면 건망증이 잘 안 생기는지 궁금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논란이 꽤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여러 선생님 의견들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병원에서 그 아직까지 그 처방이 가능한 약은 사실 처방이 가능한 약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증명이 어느 정도는 된 약이죠. 그래서 그 뇌 영양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우리나라 심사평가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주고 또 의사 처방에서 받는 뇌 영양제라면 그래도 증명이 어느 정도는 된 약이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치매약보다는 확실히 효과는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드시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어떤 분은 또 이 약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식약처나 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해 주는 약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적응증에 맞는 환자분들은 부작용이 없다면, 부작용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드시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해피바이러스님이 건망증과 치매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망증이 심해져서 걱정입니다. 일단은 뭐
사실 건망증 치매 감별은 주변 분들이 제일 잘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병원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 와서 뭐 자세한 검사를 해서 이게 진짜로 건망증 수준인지 치매의 단계에 들어온 것인지 경도 인지 장애인지 판별을 해야 되고요. 본인은 걱정을 많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우울증 조심하시고 또 두뇌 활동, 읽고 쓰고 작고 두뇌를 강화시키는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봐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2025년도에 이런 새로운 치매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을 해서 좀 더 복잡하지만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치매에 없는 건강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